제 113회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보니까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난한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정상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1년 동안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갚아야 되면은 유동부채, 그거를 초과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는 비유동부채.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장난쳐가지고 자군 항목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큰 항목 맞고요.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죠. 3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며 유동은 당자와 투자로 구분한다. 아니죠. 유동자산은 당자와 재고죠. 투자자산은 비유동으로서 투유무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겁나 구분된다라는 얘기다. 맞죠? 5가지.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잉여금을 겁나 구하시오. 단, 기초 자본잉여금은 1000만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단기 발생 자본 항목의 증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맞죠? 증가 200만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 맞죠? 그리고 30만원 또 늘었고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거는 이익잉여금 항목이죠? 상관없고요. 자본금도 역시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고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기초에 1000만원 시작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2만원 더해주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30만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 2번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다음 중 받으려면 대손 충당금을 과대 설정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겁나 올바른 것은? 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붕괴만 하면 끝나요.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겁나 붕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대손 상각비가 이렇게 붕괴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더 붕괴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BS를 보시면은, 자, 채권 금액을 그냥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해 주죠. 자, 뺄 거 뺀 거를 장부가액이라 그래요. 근데 대손 충당금을 5만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붕괴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럼 채권 장부가액은 당연히 과소계상이 되는 것이죠. 1번이 그냥 맞아버리네요. 그죠? 자산의 과소계상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비용은 과대죠. 대손 상급비라는 비용을 5만원만큼 더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용을 과대하게 장부에 적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과소가 되겠고요. 단기순이익을 다 모아놓은 게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역시 이익잉여금도 과소계상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에 대해 설명.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추동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겁나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맞죠? 그냥 쉽게 말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데까지 들어간 건 다 취득부대 비용이에요. 두 번째, 취득농면허세,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택목금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취득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지 비용이 아니죠. 2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를 들어 광고 선전비 같은 거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죠? 판관비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겁나 패 죽이는 경우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자,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건물 금액을 대변으로 없애버리면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철거할 때 그거 때려 패 죽이는데 돈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거는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주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과거 사건에 의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 충당부채죠. 근태법에 의해서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퇴충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퇴직금 충당부채 매년 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죠? 그죠? 추계액이죠? 그 직원들이 10년 더 일할지 5년만 하고 관둘지 뭐 당장 다음 달 때릴지 모르지만 그냥 기말 현재에 줘야 될 퇴직금 총액으로 그냥 잡잖아요. 미래의 행위와는 독립적인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죠.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충당부채는 보호기간 말마다 그 자료를 겁나 검토하고 보호기간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라는 얘기다랍니다. 맞아요. 3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이것도 미래 사건이죠. 이것도 지금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4번, 의무 발행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얘기다. 아니죠. 여러분, 충당부채는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금액이 확정적이다. 그럼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최선의 추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맞는 설명이에요, 오히려. 또 하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들어가야 돼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요거 우발부 틀렸어. 뭐 주석에나 기재할 수 있는 것이지 재무제표 본문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는 원가 5개 나오죠. 겁나 중요해요. 원가 웬만하면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겁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생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30% 시점에서 겁나 이루어지며, 자, 쫄지 마세요. 품질검사 한다 그래서 단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선으로 겁나 간주한다. 단기 정상공선 수량은 몇 개인가?
해서 물량을 밑에 쭉 이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자, 무조건 T계정 그려서 분석하는 게 짱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 기초정품 500개 완성도 70%까지 갔어요. 전기에 완성이 안 돼서 올해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단기 착상거는 2000개죠. 얘네가 만약에 완성된다면은 2500개가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체 평균 원리에서 오른쪽도 25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이 2000개로 주어졌죠. 마지막 기말 제품이 300개인데 완성도 50%까지만 가서 멈췄어요. 대변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수량이 안 맞죠. 2300개밖에 안 돼요. 바로 200개는 불량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선임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부분은 두 가지 결을 나눠줬죠. 바로 작년에 70%까지 만들어지고 올해로 넘어온 애들, 얘네들 500개, 얘네가 선입, 그 다음에 선출돼서 먼저 완성된 걸로 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애들 중에서 1500개. 자, 그럼 얘네들 컨베이벨들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작년에 만들다가 완성 안 돼서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먼저 나간 애들 70%에서 시작해가지고 30%는 움직였죠. 그 다음에 단계 착수돼서 완성까지 간 애들은 빵프로에서 100%까지 100% 다 움직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들 올해 착수된 애들인데 중간에 50%까지만 갔죠. 검사 시점이 몇 프로라고요? 바로 30% 시점에서 검사를 한 것이죠. 자, 올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선배들을 얘네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통과한 애들은 1500개랑 기말 제공품인 300개 합치면 1800개가 되겠죠. 자, 그 통과한 애들 중에 3%를 정상공선으로 간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겁나 곱해지면 54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참고로 비정상공선 수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7번 문제. 자, 다음 주 원가 회계의 목적과 거리가 겁나 먼 것은? 자, 원가 회계는 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자, 두 가지의 영향을 미쳐요. 하나는 재무회계라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회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각종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공품이나 제품 등의 원가를 계산을 해줘야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혹은 성과평가가 이제 가장 큰 주제인데, 거기에도 원가 정보를 알아야 이제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겠죠. 1번, 내부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겁나 제공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관리회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상 제품 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를 겁나 제공하기 위함이다. 맞죠. 4번, 이익의무 처분계산상 이익의무 처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틀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자, 8번. 다음은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 서울의 2024년 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 서울은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제조원가를 배부한다. 제조원가가 배부액을 겁나 구하시오. 자, 뭔가 예정, 배부 이런 얘기가 나면 정상 개별원가 계산인데요. 자, 자료가 쭉 주어져 있어요. 자, 1, 2, 3면 끝나요. 첫 번째, 실제. 요거는 기준은 알 수 없어요. 기말에 대해서 제조간접비를 다 이제 집계를 해봐야 실제 제조간접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기말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예정 배부를 하잖아요. 각종 의사결정 등등 하려면 제조간접비 정보가 필요한데 기말에 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해서 대충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기말이 되면은 배부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 둘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부. 실제 조업도 뭐 기계시간이나 직접 노무시간 등등등에다가 예정 배부일, 즉 1월 1일 날 기초에 만들어 놓은 예정 배부를 겁나 곱해서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배부액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제조간접비 예산이 주어져 있고요. 예산 직접 노동시간 9만 시간 이렇게 주어졌어요. 바로 예정 배부를 겁나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예정 배부는 기초 1월 1일 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최대리 올해 제조간접비 얼마 들어갈 것 같아? 네, 3,969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겁나 디테일하죠. 야, 그럼 올해 직접 노동시간 몇 시간이 될까? 네, 9만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를 계산하시면은 441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래서 실제 직접 노동시간인 7만 시간 곱하기 441원을 해줘야 배부액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 2, 3 끝. 자, 9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분류로 겁나 잘못 구성된 것을 겁나 고르시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하나의 제품이 들어가면 추적 가능한 직접비. 둘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면은 추적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간접비. 사실 이것도 살짝 표현이 애매해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아무튼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두 번째, 제조 원가의 요소에 따른 분류. 자, 우리 원가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 3요소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자, 행태랑 형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를 보면 거의 99% 형태가 먼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경비. 요게 형태거든요. 책에 제일 일바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형이죠. 그래서 형태인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반면에 행태는 우리 그래프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잖아요. 변동비와 고정비. 이게 이제 행태예요. 3번이 틀렸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조업도랑 해당 원가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즉 변동비와 고정비를 말하는 건데 3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틀리면 안 되죠. 10번 틀리면 시험장 들어가면 안 돼요. 고전 부분원가 배부 방법이죠. 직접 배법은 사용관의 의무수당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항상 가장 부정확하다. 여러분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부정확하지만 단계배분법에서 배분 순서를 겁나 엉망으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직접 배분법만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확한 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상호배분법은 부정분 상호간의 유효성을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므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정확하게 배분한다까지는 맞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지는 못해요. 이게 보조분이 2개다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3개, 4개 막 겁나게 많은 보조분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산이 겁나 빡세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는 않는다. 3번, 단계배분법은 보조분 상호간의 유효성을 일부 인식하는 건 맞아요. 배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맞죠. 3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다는 얘기다. 4번,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과 제재부분을 먼저 배분한다. 아니죠. 내리사랑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첫째 형은 동생들한테 다 줘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은 형한테 안 주고 자기 동생들한테만 주고 계속 자기 동생들한테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 낮은 쪽으로 가는 거지 반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부터는 세법이죠. 일반적으로 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 자, 다음 주 부가치세 세법상 아래의 수정세금과 발급 방법에 대한 수정세금 발급 사유를 겁나 오른 것은, 자, 발급 방법 해가지고 더럽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일단 쭉 읽어볼게요. 비관안에 어쩌고저쩌고 불새 글씨로 쓰든지 말든지 아무튼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왜 발급할까요? 수정한다는 얘기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뜻이요. 근데 뭔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날짜가 핵심인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날짜로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유 발생한 날. 그래서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로 적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라 ATC 시험 프로그램에 여기 있거든요. 자, 위에 거 3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환입, 뭐 환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계약하기로 했다가 하지 맙시다. 본급가액 변동, 뭐 재료값이 좀 올라가지고 원래 200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210원에 하기로 변동을 하게 된 것이죠. 얘네 3개는 사유 발생일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짜, 사유가 발생한 날짜, 환입된 날, 계약 해제일이나 변동 사유 발생일. 요 3개만 알아두세요. 환입, 계약의 해제, 거시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당초 세금계산 작성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인데 역시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지의 자본취득 관련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매입세액.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용도 이걸로 바뀌었죠. 관련된 매입세액. 4번, 생계사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지출된 매입. 아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맞는 얘기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갖다 버리세요. 그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 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급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일단 일반 환급. 자, 예정 때 환급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환급 안 해줘요, 여러분들. 예정 때 플러스 떴다 그러면은 4월 25일까지 세금 귀신같이 걷어가는데, 만약에 예정 때 마이너스 떴다, 야 기다려, 1기는 6월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 6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뜨면 확정 때만 일반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6개월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아니죠. 30일이죠. 일반 환급은. 참고로 조기 환급은 절반인으로 15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제한및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받는 자는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고요. 4번도 먼저 볼게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동그라미 2번에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은 맨날 환급만 받아요. 그래서 야, 받을 건 빨리 받아. 사업 설비를 겁나 신축하고 막 이제 막 인테리어 같은 거 한 거죠. 그러면 거액의 매입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 받을 거야? 빨리 받아. 이렇게 좀 착하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조기환급도 아무나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예요. 3번,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간이 지난 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리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여러분들 소득세법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인 부분만 잘면은 웬만하면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자, 1번, 이자소득은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겁나 동일하다. 이거는 맞는 설명인데요. 자, 우리 어떤 세금이든지 수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될까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될까요? 수익에다 과세하면 큰일 나요. 그죠? 거기서 비용을 빼가지고 최종적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자, 우리 종합소득은 2배사 근년기 6가지가 있죠. 자, 수익에 해당되는 게 총수익금액 혹은 땡땡 소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비용에 해당되는 거를 빼서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자, 이자나 배당은 추가로 뭐 비용 들어갈 게 없죠. 그냥 은행에 예금하고 주식 사고 그러면은 이자 배당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이익에 해당되는 게 땡땡 소득 금액인데
자, 소득이랑 소득 금액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자 소득은 땡땡 소득과 땡땡 소득 금액이 동일하죠. 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차감해가지고 땡땡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얘네들은 결집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하게 되어 있죠. 종합소득으로 합치면 안 돼요. 2번도 맞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는 비과세소득이 겁나 존재한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주로 뭐 농지를 대함으로써 뭐 작물 재배함으로써 얻는 소득 뭐 그런 비과세가 있고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비과세 있잖아요. 뭐 식대 20만원, 뭐 해외로 나가면 1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 240만원 그런 등등이 있고요. 연금소득도 뭐 유족연금이라든지 뭐 장애연금 이런 거는 세금 안 매기고요. 뭐 기타 소득도 뭐 그지 같은 거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얘기다. 4번 금융소득 이자 배당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이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자랑 배당 합쳐가지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할 수 있죠. 일단 4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소득분과 결손금과 이연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결손금 얘기 나오면은 뭐 양도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뜬 것이죠. 이익이 나야 되는데 반대로 손해본 거죠.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배4 근년기 이렇게 6가지 종합소득들이 있는데요. 자,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업소득이랑 비주거용인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들, 즉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거시기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일반 사업이니까 내가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필요경비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어떤 순서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 근년기 위에서 또 떨어지죠. 2배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2천만 원 손해봤죠.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라서 근로소득도 1,000만 원 있고 연금소득으로 뭐 800만 원 벌었고 기타 소득도 500만 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사업소득에 결손 발생해서 속수인데 다른 거 세금 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야 퉁쳐주자. 요게 결손금 공제예요. 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근로소득부터 이렇게 1,000만 원 빼면은 1,000만 원만 남죠. 결손이.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 순서로 그래서 800만 원이나 퉁치면은 결손금이 200만 원만 남죠. 그리고 마지막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기타 소득도 있네. 퉁쳐. 그러면은 결손금은 없어지고 자 기타 소득 300만원에 대해서만 겁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문제 나왔으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 살펴볼게요. 자, 얘네는 다른 소득이랑 퉁쳐주지 않아요. 건물주죠. 일반적으로 돈도 많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야 너는 다른 소득이랑은 퉁쳐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올해 300만원 손해봤다 그러면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에 800만원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퉁쳐주는 것이죠. 내년에는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다른 소득이랑은 안 해줘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작년엔 700만원 손해봤고 올해도 1,500만원 손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들어서 때려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런 거야. 아주 희망적이죠. 자, 올해 발생한 거는 그냥 결손금이고 작년에 발생해서 넘어온 거는 이제 2월 결손금이었는데 둘 다 있다. 그러면 올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다음 1번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넘어가서 자기 자신하고만 퉁칠 수 있어요. 맞고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돼요. 자,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인 추계는 왜 하냐? 그 사업자가 장부를 불태우거나 막 찢어버리거나 막 어디 숨기거나 막 각종 별짓을 다 한 거죠.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지.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추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해줘요. 반면에 예외적인 경우는 해주거든요. 예외가 뭐냐면은 막 불이 나거나 막 홍수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막 불타 없어지거나 소실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추계를 하더라도 결손금 공제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다.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결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거를 먼저 하고서 그래도 나오면은 2월 결손금 가지고 와서 퉁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 4번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하나에 적용 가능하다. 맞는 얘기인데 소급한다는 얘기는 작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작년에 내가 소득이 1,000만원 있어가지고 세금을 200만원 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올해 열심히 사업했는데 결손금이 1,500만원 빵꾸가 나네요. 결손금은 원칙적으로는 2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작년으로 돌린다? 중소기업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퉁쳐가지고 작년에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 낸 거죠. 그래서 세금 사실 빵원인데 세금 낸 거죠. 그래서 겁나게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